그래서 이제 작년의 기준으로 보면 원전 운영 국가가 31나라 있습니다. 31나라가 있고, 이 중에서 제가 이제 파랗게 해놓은 나라들이 독일, 벨기에, 대만,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탈원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나라들이고, 나머지들은 뭐 딱히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 참고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그 누적 가동 기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한 개를 100년 썼다 이러면 100년 쓴 건데 두 개를 50년 썼다 이러면 100년이잖아요. 누적 가동 기간은 18,000년 정도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수가 어떻게 되느냐. 참고로 2014, 15, 16, 17 적어놨는데 438에서 이렇게 뭐 조금씩 끝자리가 바뀌면서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수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몇 개씩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탈원전이 대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는 분도 있죠. 그죠? 숫자가 늘어나는데 탈원전이 대세인가? 국어사전을 고쳐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주요 나라들의 그 원자력 발전 현황을 한번 적어 본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았고, 원래 100몇 개 되다가 지금 99개로 98개인가로 줄어들었고,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원전 발전을 가장 그러니까 대량으로 많이 하는 나라가 사실 프랑스라 볼 수 있습니다. 발전소 58개 하고 있는데 많을 때는 전기의 한 80%까지, 작년에까지 한 70~5% 전기를 원자력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제 프랑스 하면 저 크라상도 생각나고 에펠탑도 생각나고 이런데 원자력이 75%다. 이런 건 별로 생각하시지 않는데 원자력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가 원자력을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쭉 한 이야기가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50%로 줄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줄여도 50%가 되는 거죠. 줄여도. 지금 워낙 이제 높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게 현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개 짓고 있다 이런 거고, 일본은 뭐 다시 재가동 이러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핀란드, 스웨덴, 저는 이런 나라의 저는 의사 결정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제 왜 이제 이런 걸 보냐 하면, 제가 원자력을 이래저래 한 30년 공부했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원자력의 전 분야를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도 여러 가지 전공이 있어가지고 저는 먼저 안전 쪽으로 쭉 일을 해왔는데, 제가 모르는 분야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모르는 분야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시면서 모르는 분야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제 믿을 만한 아는 사람의 의사를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잘못 헛짚었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데, 제가 이제 핀란드, 스웨덴을 중시하는 나라는 이유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그다음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국가의 그 정책 투명도 지수를 계속 매기는데 항상 1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정책 투명도가 가장 높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갑론을박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논의가 됐어요. 그동안. 다 논의가 된 결과가, 이 사람도 그래서, 핀란드는 원전 4개, 핀란드 인구가 500만 정도, 5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4개를 굴리고 있고, 지금 하나 건설하고 있고, 또 하나 러시아 쪽 들어겠다고 정도 나와 있대. 결국은 핀란드는 인구 100만에, 원자력 하나당 인구 100만도 안 돼요. 그런 핀란드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정말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국민투표를 5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까 말까를 내서. 그러니까 하자 했다가, 하지 말자 했다가 또 고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막 확대하고 이런 건 아닌데, 현상 유지를 하면서, 스웨덴도 인구가 한 980만 정도 되나, 1000만 전후입니다. 여기도 결국은 1인당 원전 수로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나라들이 과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걸 참고로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선택을 통해서 저는 이제 아까 거꾸로 잠깐 돌아가 보면, 그 에너지 믹스로서 원자력이 어떠냐 할 때, 저는 이제 안전성, 에너지 안보, 이런 것들이, 나는 핀란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저러니 가는구나. 그래서 저도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지성을,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이제 집단 지성을 믿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참고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은 얼마가 됐냐 하면, 이제 2016년도 이런 때까지는 그러니까 전 정부까지는 예를 들어 대략 시설 용량이 22%, 발전 용량이 30%, 뭐 이런 말씀은 뭐냐면 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설로 볼 때는 몇 개는 항상 쉬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 발전 얼마나 하냐 할 때 시설 용량보다 발전 용량은 이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래서 원자력이 시설은 22%고 발전으로 보면 한 30%였다. 그러니까 원자력은 쉬지 않고 돌렸다. 이런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8차 전력수급계획 2017년 우리 정부가 이제 바뀌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는 원전 비중을 18%로 줄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래 줄여가는 그런 계획을 우리 정부는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원전 발전소 현황인데, 원래 이제 그 한빛, 그 다음 고리, 월성, 그 다음에 울진, 그 다음 뭐 천지, 뭐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여기 빨갛게 표시된 것들은, 그러니까 그 뭐 취소되고, 그 다음 그래서 현재는 이제 우리가, 24시라고 보면 되죠. 지금 사실 신고리 4호기가 그 상업운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시운전은 하고 있어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뭐 24개다, 뭐 3개다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인 뭐 동향이나 이제 에너지 믹스가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들이 과연 뭐가 있나 이런 걸 몇 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보면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그 의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성에 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이제 사용해결료. 요즘 뭐 사용해결료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또 뭐 그냥 뭐 또 이런 것도 있나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요게 이제 직접적인 거고 여기 그다음에 이걸 둘러싸고 있는 간접적인 환경이 뭐가 있냐 하면 이제 파리 기후협약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에너지 관련된 어떤 국제 환경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 있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너지를 우리나라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뭐 석탄, 석유가 많아가지고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파리 기후협약을 따르자면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현 정부에서 말하는 에너지 전환 계획. 이게 정말로 이제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청사진이 잘 굴러갈 거냐 하는 거. 그 다음, 제가 하나 또 생각한 거는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하고 원자력 안전이 과연 어떨까. 그 다음에 여기 뭐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페이크 뉴스. 요즘 가짜 뉴스들이 여기저기 참 많거든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자력 관련돼서 한번 짚어볼 문제다 해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은 뭐 사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 다른 기회가 있다면 제 전공이 원자력 안전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그러니까 한두 시간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뭐 이럴 때는 어떻게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되고 워낙 수많은 경우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이슈를 삼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핀란드, 물론 독일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는데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서는 여러분 국민투표를 통해서도 그냥 살아있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후쿠시마 오나가와 원전의 교훈을 통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이따가.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참고로 아마 그 교재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통령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냐. 아마 이제 인도 총리 왔을 때 체코 총리한테 그리고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 가서 대통령한테 우리나라 원전이 이제 운영하고 있고 뭐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한 신뢰를 사실은 이제 외국에 가서는 아니면 외국인들한테는 충분히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좀 잘 요약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오나가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후쿠시마는 아마 자주 들으셨을 거고 오나가와 발전소는 이제 아마 이 수업 중에 아마 한 번쯤은 언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열도고 여기 보면 핑크빛으로 있는 이 자리는 바다인데 여기 꼽혀져 있는 데가 이제 동일본 대지진의
그 진앙지였습니다. 근데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오나가와 발전소가 있고, 그죠? 좀 내려가면 후쿠시마 1발, 2발, 그 다음 도카이 발전소에서 요 핑크빛에 있는 거는 뭐냐면 대략 한 15m짜리 쓰나미를, 지진하고 쓰나미는 다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쓰나미를 다 맞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사고 난 거는 후쿠시마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진은 공통적으로 다 맞았고 쓰나미도 전부 다 15m짜리를 다 맞았는데 큰 사고로 번진 거는 후쿠시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게 후쿠시마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 2, 3, 4, 그 다음 5, 6 이렇게 6개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다음 그 대신 5, 6은 쉬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건물의 뚜껑이 날아버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수소 폭발해가지고 우리 연합뉴스 같은 데도 보면 지붕이 날아가는 건지 뭐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게 참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후쿠시마 사고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공포를 가져왔죠. 그런데 요 옆에 사진은 아마 못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바로 오나가와 사진입니다. 오나가와 도심의 사진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이 건물이 여기 땅이니까 1층, 2층, 3층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1층, 2층, 3층에 차가 여기 누워있고 여기는 서있고 황당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보면 옛날에 그 쓰나미 때 보면 성벽 같은 게 쫙 몰려오니까 배가 막 큰 배가 도심으로 밀려오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일이 오나가와에 있은 겁니다. 오나가와라는 거는 이제 인구가 한 10,000명 살았는데 그 중에 쓰나미로 그냥 820명이 그 물벼락을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거죠. 가옥이 4,000채가 파손됐고. 그러니까 인구 10,000명의 가옥 4,000채 같으면 한 가구 두 집만 잡아도 거의 웬만한 집은 전파됐다는 이야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런 참사가 있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오나가 발전소입니다. 오나가 발전소. 오나가 발전소의 한 장면인데, 원래 여기가 평지였어요. 평지였는데 지진이 와서 땅이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평지였는데, 이 잔디밭인데 우울쭈울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발전소는 어땠냐. 이게 오나가 발전소거든요. 근데 이제 발전소 원자력 설비가 있고, 이런 데 보면 야적 창고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야적 창고 같은 데서 뭐 화재가 나는 경우는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 일 없었어요. 발전소 자체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진이 한번 오면 건물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지진에는 똑같은 크기로 와도 훨씬 더 뿌개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여진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대략 주민 300명이 3개월간 여기 살다 갔습니다. 이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오나가 발전소 강당입니다. 저는 가끔씩 부산에서도 이제 뭐 지진에 대한 걱정을 하면 속으로 이거 부산에서 최고 위험한 데가 어딜까 생각해보면 옛날 저희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런 건물들 보면 벽돌로 쭉 쌓아올려가지고 아직도 많거든요. 그런 건물들은 사실 뭐 6.2 이전에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즐비하고 부산에는 터널도 많고 뭐 다리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놔두고 가장 튼튼한 거를 먼저 걱정하시는 걸 많이 보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일본은 이제 오나가와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 뒤에 후쿠시마하고 이 앞에가 오나가와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제 지진은 뭐 이쪽이 더 세게 맞을지 모르는데 결국은 쓰나미에 대한 대비가 돼 있은 데하고 안 돼 있은 차이가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오나가와처럼 해야 되느냐?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거는 제가 잠깐 혹시 여러분들 이거 혹시 이것도 아마 누가 이거는 혹시나 해서 이게 말이 안 나오는데, 설명이 안 나오는데, 이거 미국에 있는 펜턴기 가지고 한번 잠깐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 펜턴기를 우리 F4D 하는 거 있잖아요. 펜턴기를 가지고 쭉 사막에서 이렇게 이제 걸어가지고는 시동을 걸어서 이륙을 안 하게 날개를 꺾어놓고, 요게 이제 원자로 외곽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거 일부를 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닥치는 거죠, 비행기로.
그래서 이제 어떤 데미지가 있었나 이걸 보고 발전소 이제 어떻게 보강할까 이런 걸 하는데 대략 한 6cm 정도 파였다 그러대 앞에. 두께가 한 1m 20 정도 되는데 요만큼 정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는 없는 일본 비등형 원전에는 없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압형 원전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지진의 경우에 결국은 뭐 강진이 와도 오나가와나 도카이나 후쿠시마 이발 같은 경우에는 강진하고 쓰나미도 다 이겨낸 거죠. 쓰나미 이겨낸 건 간단한 게 딴 게 아니고 높은 데 있었습니다. 높은 데 있거나 낮은 데 있으면 방벽을 쌓아놓는 거죠. 아니면 방수문 설치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대비가 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